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안동역의 주인공, 안동의 4대 천왕 이동영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달여 만에 모시는데 지난번 조회수는 역시 예상대로 아. 100만 돌파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보너스라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커피 드렸습니다. 보헤미안 커피. 아니 100만 찍었는데 이거 비싼 하나, 겁니다, 그거. 아니 뭐 다른 패널 한 5명 합쳐도 100만이 안 되는데. 우리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이 정도는 좋았다. 그걸 조회수 아니고 제작진은 연연할 텐데 조회수. 제작진은 연연하지만 저는 내용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꽤 좋았어요 그때. 그래. 뭐 제가 100만 된 기념으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셨어요? 내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저렇게 잘 맞힐까? 저 지난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 됐더만 뭐. 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제가 나오는 거 거의 안 봅니다. 100만 찍었다고. 또 담당 PD가 100만 찍었다고 또 커피 쿠폰 보내주면서 또 그러길래 한번 커피 쿠폰까지 보내줬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진행자한테 그런 거 안 해주는 모양이죠? 저는 안 해줍니다. 커피 쿠폰 보내주는 거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아니 그거 다시 한번 출연해 달라고. 지금 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야기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저 어대윤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무야홍 뭐예요? 홍준표. 무야홍이에요 그러면? 홍준표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단단히 받쳐졌어요. 그러니까 뭐 1일 1 실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지지율이 안 빠진다. 그거는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대안으로 놓고 거기에다가 지지율을 몰빵해준 덕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씩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다. 그거는 윤석열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옮겨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최재형이나 유승민 쪽으로 많이 가지 않고 최재형은 아예 안 갔고. 최재형은 오히려 빠졌잖아요. 아예 안 갔고 홍준표, 유승민 한 7대 3으로 홍준표한테 많이 갔어요. 이건 이제 재수생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됐다. 이런 거.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점차 빠질 것인데 예전에 탄탄하게 받쳐줬던 기대가 정권 교체에 기대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흔들리기 때문에 확 빠질 수가 있다. 특히 최근에 정중동 하면서 발언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뭐 두테르테를 홍준표한테 비교하면서 실수 하나 나왔죠. 그게 실수입니까? 실수 아닙니까? 홍준표가 실수입니까? 윤석열이 실수입니까? 1등 후보가 실수죠. 1등 후보가 실수하는 거예요? 2등 후보는 상관없어요. 2등 후보는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렇구나. 근데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위험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시원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건 두테르테식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같은 비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비유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매경 인터뷰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언어는 상당히 정치인들 언어는 아니다. 그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가 동물의 왕국이나 틀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심했지. 동물의 왕국은 KBS 건데. 그렇지. KBS 게다가 MBC에다가 동물의 왕국이나 틀지 그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러면서 MBC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우리도 다 방송쟁이지만 30분 전에 취소를 한다? 그 방송을 위해 스태프들이 며칠 전부터 고생을 하는데. 게다가 동물의 왕국이라니.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런 것들이 지지율을 깔아먹는 요인인데 뭐 이준석 대표야 뭐 후보는 아니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의 때 그런 발언들. 게다가 오늘 아직은 뭐 크게 기성 언론에서 받아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뉴스버스에서 단독 낸 거. 그거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그건 뭐냐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건 깡패지 검찰이 아니다. 근데 지금 그 언론 보도 내용 보면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민주당에서 검찰한테 이런 걸 했다. 이건 난리 나지.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순간 온 종편에서 계속 그걸 틀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야권 이야기니까 모르겠어요. 언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뉴스버스에 제가 뭐 한두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진동 발행인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예, 뭐, 검찰 빨대도 많고. 예, 뭐 조선일보 출신의 기자가 뭐 세운 회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지가 많이 흔들릴 것이다. 거기다가 다른 후보들 2등, 3등 후보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여권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흔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면 이거는 직권남용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직권남용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사건의 성격 자체가 만약에 뭐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그럼요. 굉장히 큰 일이죠. 게다가 이제 아내인 김건희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장모건에다가 윤우진 본인 관련돼서 상당히 윤우진 사건도 지금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지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야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럼 지지율은 일시일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11월에 가서 지금 이게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11월에 본선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뽑아놓으면 너무 위험하다.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언급한 게 있는데 윤석열 캠프는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올리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유지하는 게 급선무다. 왜냐하면 지금 유지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안방 축구 하다가 그 모양새만 이상해지고 골만 먹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본 예비 영상 들어가면 하기 싫어도 토론해야 되는데.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한테 못 이깁니다. 그 홍준표 후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두테르테 발언했다가 다시 굉장히 강하게 되치겠잖아요. 그 홍준표가 굉장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 봤잖아요. 나름 준비했던 이재명 후보도 8대1로 싸우니까 밀렸다고요. 그렇지. 지지율도 빠지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윤석열 후보는 초짜인데 역시 8대1로 아니지 10대1, 11대1로 싸우는데 안 밀리겠어요. 그건 힘들 거예요. 근데 8명, 4명, 1명 뽑는 거 아닙니까? 11월까지. 그러면 8명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죠. 4명 안에는 들어갈까요? 4명 안에도 들어가겠지. 본인이 드랍하지 않는 이상 들어가는데 그 8명 안에는 들어갈 거 아니지. 1차 컷오프.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뭘로 싸우냐면 역선택 가져오세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싸우잖아요. 참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꼭 주장하는 사람이나 넣으면 안 된다고 꼭 주장하는 사람이나 어차피 8명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무슨 의미가 있지?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왜 싸우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역선택은요. 대한민국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선거판 역사상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존심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기싸움이지. 기싸움이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1차에 누가 1등했는지 발표 안 할 텐데. 안 해요. 안 하는데. 아니 뭐 선관위원장 흔드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기자들한테까지도 보여주기 싫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최재형 후보가 가장 세게 얘기하잖아요. 최재형 후보가 왜 세게 얘기하느냐?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거든. 게다가 본인은 보수층에만 유리한 것 같다는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판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판 한번 흔들어 본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세게 하니까 언론에서 불러줘요. 최재형 후보를. 최재형 후보 측을 불러주잖아. 그러네. 최경영 라디오 안 불렀어요? 아니 불렀잖아요. 네, 불렀지. YTN 저도 불렀어요. 역선택 가지고는 안 불렀어. 아니 불러서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럴 수는 있지. 마찬가지였어. 가장 세게 반대하는 건 유승민이야. 유승민도 지지율이 잘 안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세게 하는 거예요. 또 그쪽 캠프에서 왜 반대하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최재형 봐요. 후보도 8명까지는 들어가겠지만 4명은 지금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정치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거 지금 보는 거예요. 멀리 안 내다봅니다. 발 앞에 있는 건 봐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살자. 무슨 뭐 4명을 봐요. 그러니까 뭐 1박 2일이네. 1박 2일이야. 발 앞에 보기 때문에 그 멀리 4명 일단 그건 안 볼 테고 일단 내가 지지율이 너무 정체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방안으로 이런 걸 갖고 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 보면
결국 무야홍, 홍준표가 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저는 이 시점에서는 높다고 봅니다. 높다. 네. 그리고 재밌잖아요. 탄산 시리즈. 홍준표 후보가 홍카콜라. 예. 여기는 잼사이다. 잼사이다. 탄산 시리즈. 그렇게 탄산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예. 홍준표와 이재명이면 구도가. 예. 이 민주당은 이낙연인지 이재명인지는 좀 이따 여쭤보고 예. 홍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합니까? 뭐 정권 탈환하기에 아니면 윤석열이 되면 유리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본선에서 이번 판은 어쨌든 2012년 대선처럼 1대1 싸움이 될 구도가 큽니다. 1대1이 되면 예.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승부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론조사에 보면 정권 연장을 바라는 분보다 정권 교체가 많잖아요. 예. 정권 교체가 많고 그게 이제 윤석열이다. 예. 그리고 윤석열은 문재인의 대항마 역할 했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좀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치 초보한테 대한민국 5년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유권자들이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본선 경쟁력을 또 떠오를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해졌기 때문에 이 투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의 영선의 30대 당대표가 된 것도 전략적 투표예요. 그랬었죠. 생각해보면. 특히 영남에서. 예. 연고 있고 경륜 많고 이런 사람 다 제치고 이준석 1등 했지 않습니까? 그거 결국은 정권 탈환하려면 이준석이 당대표 돼야 된다라는 그때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윤석열이 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리스크가 너무 많다 주위에. 예. 그리고 어쨌든 홍준표는 뭐 막말 이미지 같은 것 있고 예. 또 본선에 가면 또 불안하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재수생이니까 검증될 게 거의 다 검증됐고 그런 거지. 예. 아무리 봐도.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 선거 역대 대통령 선거 보면요. 노무현 또 이명박 정도. 나머지는 전부 재수 삼수생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예. 뭐 DJ, YS, 예. 문재인, 예. 박근혜 다 재수생들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누구든 되든 간에 그 사람이 이른바 이제 제3지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번엔 제3지대는 어려울 겁니다. 뭐 안철수건 김동연이건 어떤 역할은 어려울 거예요. 없다. 예. 그러니까 만일 나온다 하더라도 예. 유의미한 숫자를 갖고 가지 못한다. 정의당 심상정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정의당은 민주당이랑 늘 같은 스탠스였잖아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연대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 대선 부분 한 6%는 나왔거든요. 거기다 게다가 예. 민주당이 항상 야당일 때 2,4번 2,4운동 예. 그러니까 지역구는 2번 그렇죠. 전국구는 4번 예. 비례는 4번 뭐 이렇게 예. 나름 또 전략적으로 투표했었다고요. 그랬었죠. 그리고 2012년에 뭐 이정희 씨가 뭐 드랍한다든가 이래서 후보 단일화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랬죠. 지금은 완전히 멀어졌어요. 지금 정의당 지지자한테 윤석열 뽑을 것이냐 이재명 뽑을 것이냐 물으면 윤석열 뽑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달라졌어요 지금 구도가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의당에 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우호는 뭐 우호야 아주 싫어하지. 틀어졌기 그렇구나. 때문에 완전히 틀어졌어요. 예, 과거 같은 그런 기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3지대 심상정 포함해서 과거처럼 그런 나름의 또 유의미한 투표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역선택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되면 이준석 당대표의 입지랄지 위상 뭐 이런 거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이준석 편을 들었거든요. 예. 이 대표는 나름 자기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거예요. 다만 예.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은 국민들이 이준석을 뽑아줄 때 기대했던 그 리더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불안한 리더십 게다가 앞으로도 당대표를 흔들 가능성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느냐. 11월까지. 근데 물론 본선에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당대표는 안 보여요. 그렇겠죠. 후보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윤석열이 되면 정치 초짜기 때문에 김종인의 역할론이 대두될 수가 있지만 11월에 만약에 홍준표가 되면 홍준표는 다설인데다가 지사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되면 김종인의 역할로는 없죠. 예. 그럼 김종인은 윤석열이 계속 뜨는 거를 원하겠네. 아니 근데 뭐 김종인 대표는 예. 우리 언론이 좋아해서 계속 갖다 쓰는 거지. 뭐 지금 야인 아닙니까? 지금 야인이죠. 예. 언론에서 뭐 요청 안 하면 조용한 거죠, 뭐. 본인은 약간 더 원하는 것 같은데 뭘? 그런 생각 있겠습니다만은 예. 또 이준석 대표랑 자주 통화하고 뭐 연락한다니까. 그렇죠. 예. 뭔가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하려면 앞으로 나와야죠. 근데 그게 정상이지. 그렇지. 홍준표 후보가 되면 김종인을 불러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두 분의 스타일이 또 사이도 안 좋아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사람, 홍준표 캠프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근데 후보가 정해지면 또 하나로 뭉칠 거예요. 그 홍준표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때릴 때 그 자주 쓰는 그 레토릭이 결국은 이 사람은 배신자다. 배신을 몇 번을 한 거다. 또 배신할지 모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수층한테 뭔가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소구력이 있을까요? 뭐 나름 있다고 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윤석열 후보가 대구 방문했을 때 열혈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열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반대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네가 박근혜 잡아 넣었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번에 옥천 방문해서 유경수 생가 가서 참배도 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나름 윤석열의 아킬레스를 건드리고 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예비 경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노골적으로 때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이 네거티브로 얼룩졌다. 네거티브 피로감 때문에 당 지지율이 정체다. 올라가지 않는다. 원래 경선을 먼저 시작했으면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도 올라야 되는데 후보 지지율도 올라야 되고 다 정체거든요. 이건 지나친 네거티브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싸울 거예요. 더 싸울 거라는 근거는 뭡니까? 더 싸울 게 많다? 아니면 아니 뭐 권력을 놓고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고요. 아 지금 거의 고지가 적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저 정도인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싸웠는지. 그렇지 그때도 거의 될 것 같으니까. 전쟁이요 전쟁. 될 것 같았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는 누가 봐도 야당은 대통령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싸워 그러니까. 그렇지. 뭘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그냥 내가 후보 나와서 내 입지 좀 올리고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가 후보 되면은 정권을 잡을 것 같거든. 대통령 되는 거거든. 비슷하게 싸우는 거죠.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도 뭐 한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죠. 비터지는 거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구나. 그럼요. 예. 중도 확장성 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전에 보였던 그 출마 선언문 비슷한 것들 그게 정치 출마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출마 선언문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극우 쪽이네 우파 쪽이네 이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무슨 뭐 청년 원가주택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포퓰리즘이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또 받는단 말이죠. 이 중도 확장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전문가가 없다고 느끼는 게 맨날 하는 얘기가 중도 확장성이거든요. 이거 의미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중도 확장성이. 의미 없어? 선거 아직 멀었는데. 없어? 선거 직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확장성은. 내 의미 없는 거 물었구나. 예, 보세요. 뭐 대통령 선거는 70%, 80% 나오니까는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의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50%, 60%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대여섯 명만 투표하는 거잖아. 예? 4-5명은 투표 안 하잖아요. 그 중도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4-5명 안에 들어있어요. 투표 안 하는 분들한테. 투표 안 하는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말이 중도지. 예? 지금 언론 중재법이라 하는 거 중도 확장성 이런 거 이거 강행하면 중도가 멀어진다 하면서 송영길 이철이가 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9월 27일 미룬 거잖아요. 거리 나가서 여러분 진보의 보수의 중도입니다. 자 언론 중재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몰라요. 뭔 중도 확장성이에요. 몰라 아예.
아니, 10명 중에 이 법이 이렇게 되고 뭐 어떻게 물어보세요. 대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가. 아, 그러고 보니까 잘 모르겠다가 24%뭐 이랬던 것 같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중도가 국민의힘에 다 넘어갔죠. 그랬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거예요. 예. 선거 직전에 뭐가 터졌습니까? LH가 터진 거예요. 중도는 선거 직전에 뭐 이슈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30에서 35%, 보수라고 하는 35%.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LH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민주당 찍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뭐 탄핵이 있든 뭐가 있든 2번 찍어요. 나머지는 탄핵 이런 최순실 하면 민주당 찍는 거고 뭐 LH 하면 국민의힘 찍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선거가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중도 타령하면서 중도 확장성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탄핵 선거 때도 생각해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24%랑 얻었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가 합쳐봐요. 30% 넘는 거지. 그러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절대 어떤 이슈에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으로 확실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토론을 했다. 예.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하잖아요. 5대5로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 후보가 더 잘했다. 응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마음속에 나는 문재인, 나는 박근혜라고 찍어놓은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래도 이뻐 보이는구나. 그렇죠. 문재인, 박근혜가 붙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박근혜 압승이라고 제목 달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 그때. 그런데 한겨레에서는 문재인 이겼다고 산다고. 언론사도 똑같아. 그런데 무슨 중도 타령을 합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중도 타령은 다 거짓말이다. 알겠습니다. 재밌네. 민주당 이야기를 좀. 근데 민주당이 지금 네거티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뭡니까? 무료 변론?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3억 말고 더 있는 거 아니냐? 변호사 비용 더 확실히 밝혀라. 뭐 이런 이건 네거티브입니까? 검증입니까? 뭐 이낙연 캠프는 검증이고 이재명 캠프는 네거티브라겠죠. 뭐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양쪽 주장에 따른데 그런 걸 떠나서 이낙연 캠프는 지금 한 달 전에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가 반전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7말 8초 얘기한 거예요. 반전의 계기가 뭐였었죠? 아니 이제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이 사실 예비 경선 굉장히 못했어요. 8대1로 싸우면서. 그러면서 한 자리를 유지하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14, 15까지 올라갔거든. 점프를 했다고. 이재명은 빠지고. 그래서 이런 추세면 우리가 골든크로스 역전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더 세게 해버렸네. 그 이후로 지지율이 계속 빠집니다. 다시 한 자리로 돌아갔죠 지금. 그러면 캠프에서는 왜 지지율이 떨어진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왜 지지율이 떨어졌냐고 기자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하냐.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K-방역이 좋지 못하다. 확진자가 2,000명 넘어가고 그래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이낙연 후보가 선명성으로 돌아서서 선명성 이야기를 하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 입어서 떨어진다. 네거티브 이야기는 없어요. 모든 정치 평론가와 정치 전문가들이 네거티브의 함정에 빠졌다.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는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못 삼는 건지.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문재인 정부와 한 몸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0%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대통령 후보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아. 지금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되거든. 국민도 원망스러워. 왜 저런 사람한테 지지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를 느끼니까 이렇게 문제의 진단을 잘못 내리는 거지. 정답을. 오늘 유튜브 댓글에도 이낙연 지지하시는 분들의 엄청난 비난 예상됩니다. 최경련의 최강시사에 최근에 뭐 많이 출연해요. 강성 지지자들 양쪽 다.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 저는 진행자로서 보고 있다. 이 점만 말씀드리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로 바꾸기가 좀
근데 계속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텐데 네거티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는 남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지만 내 지지율을 못 올립니다. 근데 이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랫동안 후보들이랑 호흡을 함께한 충성도 있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재명한테 네거티브 이렇게 세겠지만 이재명 지지율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포지티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지난번 제가 계속 말한 거 판을 흔들 수 있는 논쟁거리 그런 걸 하는 게 더 낫다 네거티브보다. 왜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실패한 거지. 갑자기 물어봐서 제가 갑자기가 아니야. 못했습니다. 노무현 하면 그래도 행정수도 딱 떠오르잖아요. 이재명 하면 논란이 되든 말 때 기본 정책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선에 들어갔는데 이낙연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 대표 정책이 몰라. 내 삶을 지켜준다. 그건 슬로건이고. 그런 건 문제인데 계속 네거티브 하고 싶으면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린단 말입니까? 근데 네거티브가 민주당 전체나 민주당 후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후보한테 안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보세요. 토론도 지금 뭐 수십 번 하죠. 그러면서 하는 게 정책 이야기보다는 언론에도 부각되는 게 더 네거티브가 더 많이 부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쪽은 민주당 쪽은 10월에 결정을 하고 10월 초에 국민의힘은 11월 초에 결정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한 달이나 앞서서 결정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대가 올라오는 카드를 보고 그래도 2차 이후에 4명 남았을 때 그래도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뭐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한 명을 결정할 수 있는 뭐랄까 조금의 숙고의 시간이 더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저 후보가 결정이 됐으면 이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달 동안. 그래서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뽑을 사람이 홍준표 뽑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지는 않은데. 이 네거티브의 함정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전체 판에서 민주당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한계고 지금 경선에 들어간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근데 후보 입장에는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거, 정치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이거든 네거티브가. 뿌리칠 수가 없어요. 뭐 민주당은 안 그랬습니까? 박영선 계속 생태탕만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랬대. 그거 하면 지는 거 알면서도 방법이 없다니까.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그 도덕성 공격하는 거고. 그런데도 안 되잖아. 박형준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거 붙잡을 수 없는 게 참 그래요 이게. 민주당의 판세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충청권은 지금 투표를 시작했고 뭐 이번 주말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서 맞추기 들어갑니다. 충청권이 한 10% 차이가 난다. 10% 이상 차이가 난다. 두 자리 숫자 차이가 이재명과 이낙연 사이에 나면은 대세론 이야기가 나올 거고 아니면 이낙연 후보 측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될 텐데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바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들어온 것은 슈퍼위크라고 나중에 오픈되잖아요. 12일 날. 지금 충청 첫 판은 이제 당원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이 오픈되는 거니까 나름 조직력의 기대를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 생활 오래 했고 정치인을 나름 조직했는데 이재명은 지방에서만 돌았는데 지자체장하고 조직력은 내가 더 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당대표도 했고. 그렇죠. 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물론 뭐 제가 어제 오영훈 의원이랑 인터뷰했는데 오영훈 의원은 뭐 오차 범위 내로 얘기를 했긴 했습니다. 그거는 뭐 희망사항이고요. 그렇게 되진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지금의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충청 지역은. 그래요? 그러면 조금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낙연 후보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슈퍼위크. 거기서 대세를 굳힐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판때기에서 40% 후반이나 50% 나오면 경선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거기에서까지. 그 충청권으로 다 판가름 할 수 있다. 12일 날이니까 이번 충청권에서는 2일 날 오픈되는 것은 뭐
일일 해서 4일 5일 오픈되죠. 예. 그것보다 그 다음 주 오픈되는 거. 그 다음 주 오픈되는 거. 근데 충청권도 이게 표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7만 5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충청권도 사실은 뭐 내심 40% 후반대를 이재명은 기대할 때고 그렇게 되면 승기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대세는 굳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본선까지 결선까지 갈까요?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안 가요? 그럼 과반 된다. 네, 전국 다 하면. 예. 그 호남은 상당히 접전이던데. 호남이요? 예. 그거는 뭐 까봐야 하는 거니까. 그것도 까봐야 한다. 근데 호남도 이재명이 앞설 거라고 봐요. 그래요? 호남은 역사상 늘 전략적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이거 재밌네. 오늘은 딱딱 요약이 근데 돼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선을 가길 원하겠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선 가면 지금보다 더 험한 것들이 나올 거거든. 그렇구나. 네. 결선 가면 시간 여유가 며칠 있어요. 그 사이에 마지막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 끌어가서 빵 때릴 겁니다. 근데 결선 갔을 때 이낙연 정세균과의 어떤 그 철수영이 크로스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안 해요? 네. 왜 정세균 쪽에서 안 하는 겁니까? 네, 안 합니다. 정세균. 이낙연 쪽에서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정세균 쪽에서 안 할 겁니다. 정세균 쪽에서는 왜 안 할까요? 아니 뭐 득이 없다? 정세균 후보는 이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그냥 여기서 물러나면 물러났지 특정 후보를 손들어주면서 정치 인생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뭐 이낙연하고는 뭐 정치 오래 하고 같은 호남이라고 엮여져 있지만 이재명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특정 후보를 들어주기가 좀 좋지 않아요. 게다가 모양새가 정세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기는 사람 편에 가고 싶을 걸? 그렇지. 그 생각하더라. 그 생각해. 이게 캠프 인사들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정세균 캠프에 많은 인사들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대세론 이런 걸 떠나서 후보의 뭐 의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국민의힘도 이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경선이 끝나고 누가 하나 후보가 되면 다 거기 가갖고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좀 늦게 들어온 사람이면 있죠. 찬밥 신세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포 이그젠플입니다. 이그젠플. 네. 정세균 캠프에 가면서 이재명한테 전화한 사람도 있다고요. 있다고 나도 들었어. 후보님,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 있는데 갔다가 끝나면 스무스하게 합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아니 꼭 정세균 후보 캠프 쪽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각 후보 캠프에 왜냐하면 그리고 열심히 안 뛰는 것으로 본인의 어떤 의도를 타 후보 캠프에 보여준다. 그렇죠. 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여의도 정가에 돌고 있어요. 그런 저러한 거 있기 때문에 정세균쯤 되는 구력이 있는 사람이면 뭐 누구를 손들어준다 이런 건 아마 안 할 겁니다. 재밌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며칠 남기고 결선 투표까지 과반을 획득을 못해서 결선 투표까지 하고 더한 네거티브가 나오고 뭐 이렇다면 그게 지금 각 캠프에 핵심 네거티브 카드가 하나씩은 있어요. 뭔데? 말하면 안 되지 그거 어떻게 난 전혀 모르겠는데? 있는데 이거를 던졌을 때 후폭풍을 또 생각하거든요. 후폭풍. 야 같은 편인데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만지작거리다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저 윤영찬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가 좀 화를 낸 것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약간의 감정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성남 중원 원래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에게 줬는데 뭐 이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그렇죠. 아직은 나름 이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냐. 너무나 이런단 말이야. 근데 결선 가서 이제는 막 죽기 아니면 살기야. 며칠 안 남았어. 그러면 그 캐비넷 넣어놓은 거 갖고 와 이런다. 그러는 순간 민주당 경선 아사리 판되는 거고 국민의힘 만세 부를 겁니다. 본선에서 써먹을 거거든 그거를. 국민의힘 좋겠네. 그래 국민의힘 말하죠. 제발 결선 가라. 근데
국민의힘도 각 후보 캠프들이 다 그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쭉 가다가 윤석열 후보도 홍준표나 유승민이 너무 따라오면 뭔가 밟아줄 뭔가가 있겠지. 네. 네. 그런 건 이제 그런 건 캠프에서 나름 전문적으로 그거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예. 모으는 사람 있어요? 그럼요. 취합해서 보고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너무 심하다고 안 하는 경우도 또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그렇지. 경선이니까 같은 편인데 물론 상대 편이면 모를까. 결국은 둘 다 상처를 안 그렇죠. 입고 원팀으로 손을 함께 맞부여 잡고 진짜 본선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도 유권자들이 잘 봐야 되겠네요. 예. 그것도 쉽지 않겠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희숙 사태 관련해서 윤희숙 전 의원은 아니죠. 윤희숙 의원이 다시 촉발시킨 부동산 논쟁. 이거는 대선을 가를 아주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나와야지요, 근데. 뭐가 나와야 된다.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과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과 관련해서. 네. 아니면 다른 대선 후보들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대선 후보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뭐 고위 공직자들 다 거친 분들이잖아요. 예. 뭐 재산 신고 이미 다 됐고 나름 다 봤어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 큰 문제 없다. 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안 하면 그만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홍준표 후보는 뭐 하자. 윤석열 후보도 뭐 못할 거 없다고 하는데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 뭐 법적으로 뭐 꼭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안 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난 이동영 작가한테 이것도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이제 9월 27일 시한을 두고 할지 말지 뭐 8인 협의체 구성해서 좌우지간 논의는 하겠다는 건데 합의가 국민의힘 나오는 거 봐서는 합의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이 사안은 합의나 협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야 합의가 됩니까 이게? 아니면 협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뭐 1인 미디어 규제 관련도 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잖아요. 예? 이참에 그냥 다 한꺼번에 해서 언론과 관련된 언론개혁 논쟁을 법안으로 처리하면 이게 대선에 또는 언론중재법만 처리를 하면 이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뭔 영향이 있어요. 어차피 언론중재법은 대선 끝나고 시행되는 건데. 아니 그래도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선 이 언론중재법 가지고 이것도 거의 초반에는 뭐 언론중재법 찬성하는 입장이 높았다가 지금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원래 개혁 입법이란 게 그런 거예요. 초반에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요. 공수처법도 처음에 여론조사했을 때 국민들의 80%가 다 찬성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끌었잖아요. 야당이 반대, 뭐 언론도 반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과될 때는 뒤집어졌어요. 반대가 더 높았다고. 그게 개혁 입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난 1월에 여론조사했고 8월 초에 여론조사한 것은 국민이 통과가 더 높았어요. 근데 최근 거는 비슷비슷했었잖아요. 그랬죠. 제가 봤을 땐 9월 27일 전에 조사하면 아마 또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민주당의 패착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를 말지 아예. 하지를 말든지. 그래 하려면 빨리 하든지. 그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다가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 9월 27일 한 달 동안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언론은 또 당사자니까. 다 계속 비판하고 반대하죠. 반대 논리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은 8인 협의체 그것도 잘 안 되겠지만 어디서 국민들이 8인 협의체 이거 어떻게 하나 봅시다 하고 생방송 봅니까? 언론이 8인 협의체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걸 보는 게 국민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부정적으로 나올 거고. 언론이 부정적으로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론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 미스. 합의도 못하고 강행 처리는. 그러니까 27일 날도 뭐 국민의힘이 아이고 우리 합의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도와줄게요 해서 200석 이상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강행 처리야. 그러면 27일 강행 처리할 거 8월 30일을 왜 안 했나? 판단 미스다. 한 달 동안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네. 거기다가 뭐 일단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말했던 뭐 독소조항이라든 이런 거 뭐 지금 고위중과실 빼기로 했거든요. 고위중과실 뺐고 뭐 또 경제인 정치인 다 뺐잖아요. 거기다가 원래 법안은 이게 가짜 뉴스 등등등 만들어냈으면 언론에 입증해야 되는데 고소한 사람이 입증하게끔 또 바꿨잖아요. 어느 정도 첫 법안보다는 후퇴했다. 근데 한 달 동안 협의체 만들면 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거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또 되겠지. bingo. 근데 저는 뭐 언론인들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1인 미디어 유튜브도 여기에 포함시키자 하잖아요. 찬성. 저 1인 미디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성. 왜? 나는 가짜뉴스 안 만들어낼 자신이 있거든. 그렇죠. 언론은 자신이 없나?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안 만들어내면 되지. 저는 뭐 여러 가지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1인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과방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체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문체위에서 논의했던 걸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고 과방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걸 쥐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뉴미디어가 요즘에 그 올드 미디어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고 영향력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뉴미디어 문제점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정작용, 자체개혁, 개혁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밖에서 칼을 대야 되는 거지. 찬성한다고. 근데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지금 법안에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다운표 저널리즘이라든가 뺏겨쓰기라든가 뭐 전문용어로 오락가이라 그런 거죠. 전문용어로 오락가입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만약 손댈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그걸 언론중재법으로 할 수는 바꿀 없으니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 논점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자정작용 맡겨놓으면 되겠냐고요. 언론 신뢰도는 늘 꼴찌인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또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10월이나 11월쯤에 또 한번 오실 거니까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10월 다음엔 출연료 많이 주면 올 거 아니면 안 올 거예요. 출연료 올리겠다고 바로 지금 PD가 엄지척했습니다. 그 커피 이상. 커피 이상 알겠습니다. 케이크도 같이 수반해서.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동영 작가였습니다. 다음 주 예고 안 합니까? 다음 주 예고? 다음 주는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네요. 이재명 후보가 이 제작진에서 이런 걸 원하거든. 다음 주 예고하고 참 이 제작진의 마인드가 없어 아주. 저는 뭐 기자 마인드라 이재명 후보가 뭘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뭐 주식 경제 부동산 이야기를 혼자 막 떠들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주식 경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가 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랑 같이 좀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나름 그쪽에 나름 괜찮으니까. 그런 거 물어봐요. 인성, 품격 이런 거 있잖아요. 인성, 품격. 근데 인성, 품격을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제가 믿는 신에 따르면 하여간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어요. 누가 누구의 인성을 가지고 뭐 하기는 그거는 좀 그러니까 근데 인성을 알 수는 없지. 아니. 인간이 인성을 알 수 있어. 내가 이동영의 인성을 알 수 있어? 상대 진영에 부모가 자식 마음도 몰라. 상대 진영에서 왜 그렇게 공격하냐고 생각하느냐. 이걸로 왜 공격한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조금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어떤 윤리 가치하고는 좀 달라요. 인성과 관련해서는 사람 10끼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 한 끼를 물속을? 부모가 자식 마음도 모른다니까. 동의합니다. 이동영 작가였습니다.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